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했습니다만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작정을 한 모양새입니다. SNS를 통해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겠다며 통보문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이에 리사 쿡 이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했죠. 네, 그러네요. 이게 자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또 이 쿡 이사는 여기에 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그 의지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네, 리사 쿡 이사 측에 따르면 이제 법률상 근거가 없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권한은 없다라며 법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또 이게 연준의 독립성 문제까지 논하게 되는 일이다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일각에서는 이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 이 빠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파월 의장 압박을 넘어 이사회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면서 지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를 두고 사상 초유의 법적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시장 영향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재편하고자 파월 의장을 집요하게 공격해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을 결국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큰 충격을 받진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축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 또 만약 해임이 된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를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사항 보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0.3%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1%, 0.44% 올랐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더 주목하면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만일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하고 가이던스를 추가적으로 상향할 경우 기술주들의 새로운 모멘텀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옵션 시장에서는 내일 실적이 나온 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든 6% 정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주가 변동성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다음 달 9일에 아이폰 17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0.95% 올랐고요. 아마존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다 보면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속에 오늘 브로드컴은 1%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는 미국 당국이 전기차 인센티브 시한을 사실상 연장한다는 소식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전진한 채 마감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자산 시장에서는 리사 쿡 이사의 해임 소식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 수익률 곡선은 크게 빨라졌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단기물 금리가 하락하고 반대로 연준의 독립성에 훼손이 생기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물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결과 마감 상황 보면 2년물 금리가 0.04%포인트 내렸고요. 반대로 30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달러와 더 연준 독립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오늘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다만 프랑스 정치권에서 또다시 혼돈에 빠지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탓에 달러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요. 간밤 달러 인덱스는 0.17% 내리면서 98.25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되고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은 0.65% 상승하면서 2주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건데 국제유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유가가 배럴당 $60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온 후에 WTI 브렌트유는 각각 2.39%, 2.17% 급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지표들도 확인해보면 최근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고용시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97.4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소비자들의 취업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수치가 내려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한 소비자 비율은 20%를 기록하면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비율도 8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데요. 조사에 따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2%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확대된 가운데 내년에 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가 완전히 둔화되고 있다고 보긴 아직 어려운데요. 7월 내구재 수준은 2달 연속으로 하락했지만 예상치보다는 감소폭이 작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항공기 수주가 줄어들면서 전체 수치가 약하게 나왔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준은 오히려 1.1%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주택가격지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S&P 케이스실러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로 1.9% 오르면서 2023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잡히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지표들은 혼조된 만큼 앞으로 데이터들이 더 나와야 실제 경제 상황에 대한 내러티브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적표가 하루 뒤면 나옵니다. 뉴욕 증시가 AI 거품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더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월가에선 목표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는 가운데 옵션 시장에선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든 약 6% 정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2,600억 달러, 우리 돈 360조 원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건데 지난 12개 분기 동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예상 변동률이 평균 7.7%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장은 엔비디아 자체 움직임보다 파생되는 여파가 더 흥미로울 수 있다. AI 거품론을 잠재울지 아니면 기름을 끼얹게 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 소식도 살펴보죠. 다음 달 9일로 일정이 잡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새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이날 아이폰 17 시리즈를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번 모델이 3년여에 걸친 대규모 재설계의 첫 단계다 짚었는데요. 특히 에어라는 새 사양이 출격되기 중인데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로 삼성의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얇은 수준이고 내년 출시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행사 초청장에서 놀라움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지지부진한 상황을 뒤집고 혁신의 아이콘 타이틀을 되찾을 묘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마흔자루로 위고비와 맞불 경쟁에 나서고 있는 일라일리가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72주간 평균 10.5%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고 혈당 지표도 크게 개선돼 기존 주사제와 비교해도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 임상 성과로 모든 승인 요건을 갖췄다. 이르면 내년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하겠다 밝혔습니다. 신약이 승인되면 바늘 없는 대안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소식에 회사의 주가를 화요일장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선 S&P 500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큰 손들이 고수해온 장기 보육 전략 대신 분산 투자를 고려할 시점이라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는 3년 이내 단기 투자 시계로 보면 S&P 500 단일 투자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처럼 특정 소수 종목에 수익이 집중된 상황에선 분산 투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M7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건데 실제로 이들 7개 기업은 전체 수익 성장의 26%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493개 종목은 평균 3%대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건 스탠리는 사실상 지금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곧 기술주 AI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공지능 열풍은 여전하지만 이 흐름이 야구로 따지면 6회, 7회 말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미 기대치가 선반영된 만큼 이제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비즈니스 서비스나 헬스케어, 금융 등 2차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곳들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워런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에 베팅한 사례를 콕 짚어 언급했고요. 중소형주나 해외 시장, S&P 500 균등가중 인덱스, 러세 등 보다 넓은 시장을 반영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려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다 조언했습니다. 여느 때보다 혼란했던 2분기 글로벌 상장사들의 성적표는 어땠는지도 살펴보죠. 리온 기자의 신문이 전 세계 상장사 약 2만 5천 곳에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이간 순이익 합계는 1조 2천억 달러에 달해 7%가량 늘었습니다. AI를 필두로 한 IT 업종은 58% 급증한 반면 경기 민간 업종은 관세 부담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의 순이익은 37% 줄었는데 신문은 향후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 얼마나 전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미국의 고용둔화 우려와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되는 점도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트럼프가 자국 빅테크에 차별적인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나 빅테크 기업 규제가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자국 기업만을 겨냥했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해왔는데 사실상 유럽연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도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추가 관세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은 미국의 반대가 거셌는데 망 사용료 등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규제가 재차 압박을 받아 논의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통과됐지만 사람 대신 로봇이 연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업계에선 노조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 확대에 따라 현장에서 로봇 도입의 필요성이 커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가는 약국 자동화 전문 기업인 JVM을 노란 봉투법 통과에 따른 수혜주로 꼽기도 했는데요.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투자 금액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가량 더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미국 로봇 공장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소식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SP시스템스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푸른기술 19.14%, 원익홀딩스도 16% 넘게 올랐고 코닉 오토메이션 15.62%, 나우 로보틱스도 12%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AI 관련 한미 양국 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협력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행사와 관련해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AI 협력과 관련해서 AI 경쟁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상호 보완성을 재확인했다며 IBM의 연세대 양자 컴퓨터 설치 등 AI 협력 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한국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코미코가 9% 넘게 올랐고요. PSK는 6.95%, TFE도 6.19% 올랐고 RS 오토메이션과 PSK홀딩스 모두 6%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이 대미 투자 금액을 늘렸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합니다. 이번에 늘린 투자분은 미국 내 로봇 공장 신설과 자동차 생산 능력 강화 등에 집중될 전망인데요. 먼저 현대차그룹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철강, 부품, 완성차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존 70만 대의 미국 완성차 생산 능력을 더욱 크게 늘리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차종 라인업을 선보여서 미국 소비자의 요구에 더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주가 날아올랐는데요.
모티브링크가 18%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한국 PIM도 5% 넘게 올랐고 한국 무브넥스 4.09%, S&T 다이내믹스와 DN 오토모티브 모두 4%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하반기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거란 기대감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수도 있는데요. 최근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내년 국방수권 법안에는 우리나라 위탁개발 생산 기업에 유리한 생물 보안 관련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CDMO 규제 법안 기대감으로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던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투자 심리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세계 폐암학회, 유럽 당뇨학회 등 조만간 예정된 글로벌 학회 일정도 바이오 투자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텔콘 RF제약이 17.47%, 에드바이오텍도 16% 넘게 올랐고 현대 ADM 13.05%, 브리짓바이오테라퓨틱스 7.24%, 마지막으로 퓨처캠도 6.56%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는 하루 만에 3,200선을 내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파티가 끝나고 남은 건 세론이었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 관련주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도 주춤하면서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 이젠 정말로 주도주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까요? 그렇다면 다음 주도주는 어떤 섹터가 될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1% 가까이 내렸습니다. 3,179포인트. 반면 코스닥은 0.5% 올라 종가 기준으로 7거래일 만에 8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2거래일 동안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조선과 원전 등 대형주보다 로봇주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외국인 3거래일 만에 방향을 바꿔서 6,800억 원 넘게 팔아냈고 기관도 8거래일 만에 2,646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들만 8,5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들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6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반면 기관은 323억 원 매도 우위였고 개인도 1,2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약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제외하고 상위 8개 종목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세론이 나오면서 HD현대중공업이 3.8%,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4%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제약 바이오 대표주에선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 리가캠 바이오 등이 강세 기록했습니다. 특히 ABL 바이오는 6% 넘게 올라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 로보틱스, 로봇주 전반적으로 어제 강했지만 레인보 로보틱스 직전 거래일에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장 막판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보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원화는 11원 10전이나 올라 1,395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 한때는 1,390원 중반대까지도 올랐었지만 이내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리사쿠 기사에게 해임을 통보하자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영향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겁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395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보합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8월이 마무리됩니다. 증권가에선 9월을 준비하며 주목해봐야 할 섹터들을 찾고 있는데요. 다음 달은 이번 달과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9월 조방원의 지위가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조방원 정책 모멘텀의 정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주식시장을 움직일 동력으로 3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AI 밸류체인에서 파생되는 실적,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관이 깊은 반도체와 바이오, 소프트웨어 업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AI와 맞닿아 있는 섹터를 주목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데이터 건설 지출액이 일반 사무실 건설 지출액에 육박하고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데이터 센터 건설로 급격하게 전력과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밸류체인에서 발생할 쇼티지를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된 테마에 크게 가스터빈과 가스엔진, 액침 냉각, 원자력, 신재생과 ESS 등이 있는데요. 전력 설비와 액침 냉각,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전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주 조방원이 주춤하고 로봇주 등 다른 테마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9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해당 테마들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기후산업 국제박람회가 열리고 또 에이펙 에너지 장관회의도 개최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노란 봉투법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산업용 로봇 배치를 늘릴 것이란 기대, 또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로봇 공장 설립 소식까지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도 로봇주 오름세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에도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 어떨까요?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흐름 괜찮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상승세입니다. 삼성전자가 0.57% 오름세, 거래가 77,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4% 가까이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262,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52% 강세로 383,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 0.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총 5위의 방산대표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약보합권입니다. 거래가 899,9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이 강합니다. 간밤 테슬라가 좀 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시총 1위 알테오제는 0.8% 조정을 받습니다. 거래가 439,000원. 반면 에코프로비엠 0.61% 오름세로 131,600원이고 에코프로 역시도 0.2%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55,600원. 한편 파마리서치 보합이고요. 펩트로는 0.48% 내림세 31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세론이 지나간 자리, 증권가 분석대로 9월로 넘어가면서 조방원의 힘이 약해질지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할지 오늘장 흐름 체크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뭐 연준, 독립성 훼손 여부와 관련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또 금리나 불확실성, 관세 불확실성 많잖아요. 네. 이럴 때 또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제가 종목 얘기 많이 못 해드리잖아요, 방송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여기서 다양한 종목 정보도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또 참가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또 후기나 어떤 네. 느낌도 또 뭐 내용이 괜찮다 아니면 이게 아쉽다 이런 것도 좀 우리 또 오.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피드백 또 올려주시면 좋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뭐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자, 이제 트럼프 열일 중인데 리사 쿡 이사 해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혹시 SNS에 트루스 소셜에 올린 그 사진 보셨어요? 아까 우리 보여줬던 그 그 리사 쿡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거기다 X자를 치는 저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예, X자 그 예. 밑에 영어 스펠링이 보니까 사기꾼이라고 대놓고 네. 참 한 번 사는 인생 저렇게 한 번 사는 것도 멋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죠? 그렇죠. 참 우리 정서와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 그리고 대통령이죠. 지금까지는 네. 어쨌거나 뭐 미국 대통령이나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거나 뭘 이렇게 제시하는 쪽으로 그럭저럭 오고 있잖아요.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일단. 예. 주식 사기 좋을 때다 했더니만 그때부터 주식 막 날라오죠. 그래서 오죽하면 소장님이 트럼프 리딩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 어제는 뭐 아까 또 그거 했지 않습니까? 굿모닝 마켓도 이렇게 언급해 줬잖아요. 아니 강요 회의였나 어디였었나 뭐 유가가 배를 당 이제 60불 아래로 내려갈 것 했더니만 그냥 국제 유가 뚝 꺾이는 거 보세요. 그러게요. 저 정도 되면은 진짜 한마디 하기 전에 포지션 아니다. 넘어가시죠.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 부분에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장이 그냥 들쭉날쭉이거든요. 네. 뭐 주가든 금리든 그 뭐 달러 시세든 하루 올랐으면 하루 빠지고 이게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우선 뭐 이렇게 차트를 봐도 뭐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장이 뭐가 이렇게 뭐랄까요 방향성이 이렇게 잘 안 잡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는 그럴 때가 됐다. 지금 타이밍이 네네. 그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8, 9, 10월이 1년 안에서 변동성이 가장 높아지는 계절적인 네. 뭐 굳이 말하면 뭐 우기 건기하면은 우기 뭐 이런 그런 느낌. 네. 네네. 뭐 그러니까 햇볕이 쨍쨍이라기보다는 막 수시로 네. 스콜 오고 막 뭐 예, 이런 예. 뭐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사이에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또 그 연료를 또 추가한 것이 또 많이들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바닥 대비 예. 뭐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빠졌다가 그러니까 연초 대비 한 30% 올랐지만 네. 4월 8일인가 그 바닥 대비로는 거의 90% 올랐을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예. 그러니까 V자로 올라왔는데 예. 그러니까 진짜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나가 웬만한 증시 하나보다 더 큰 예. 그 사이즈가 2배로 올라오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은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그 돈이 대부분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이게 다 B2가 되게 많잖아요. 레버리지 투자가 엄청 많다 보니까 원래 레버리지 투자가 많을 때 변동성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희일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최근 들어서 좀 더 심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대표님 말씀 듣고 바로 확인 들어가 보니까 그때 4월 7일 날 뉴욕 증시가 바닥을 잡았는데 네. 4월 2일부터 막 충격을 받다가 90일 유예 소리에 그날 엔비디아가 찍었던 저점이 86불 62센트인데 지금 최근에 이거 184불 갔다가 어제 종가가 181불 77.
아니 그러면 90불이었더라도 189 더블 났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엄청난 큰 시총에 어지간한 나라 증시 몇 개 묶어놓은 시총을 능가하는 이 위에 네. 지금 4월 7일 5, 6, 7, 8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만 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 그거 실적 발표 난 이후에 뭐 항상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하고 나면 크게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지수에 영향을 줬습니다만 뭐 한 옵션 프라이싱 된 걸로 봐서는 한 6%뭐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만 과거 평균치가 7%가 넘더만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게 위든 아래든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하는 의미네요. 예.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거의 고래잖아요. 고래죠. 예. 고래인데 그런 고래들이 미국엔 7마리나 엄청 큰 것들이 다 합쳐갖고 움직이니까 예. 그게 전체 시가총액의 뭐 거의 40% 가까이 되니까 그들이 한번 움직이면은 시장 자체가 당연히 출렁일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는 잭슨홀이 뭐 화두였다면 예. 이번 주는 뭐 누가 뭐래도 이번 주에 대장은 역시 엔비디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약간 또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또 송 대표님께서 보셨던 측면에서 아이디어가 없거나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잭슨홀하고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이 부분에 어떻게 특별히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잭슨홀은 그러니까 파월이 나름대로는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달래는 트럼프도 달래고 시장도 달래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물을 준 듯 안 준 듯. 예, 그러니까 그날은 선물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날 꼼꼼히 씹어보니까 선물을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9월 달에. 근데 딱히 시장 측면에서나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뭐 시비를 걸기는 애매한.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고용에 대해서 언급을 확실히 했고 시장에서는 피복 가능성이 있겠구나. 되돌아설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확실히 갖게 했고 시장에서도 그것이 시장에서 그 선물 가격에 다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8, 90% 가까운 그런 9월달 금리 인하. 하지만 실제로 그 소위 그 고용 지표가 얼마나 나올지, 두 번째로는 CPI나 PPI가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서는 동결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편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당일날 금요일은 인지를 못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는 연준이 9월달 안 움직일 수 있겠네. 내지는 9월달에 혹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려줘도 그 다음에 안 움직일 수도 있겠네. 지금 원래 시장은 9, 그다음에 10월 말, 12월 뭐 이때 한 3번 연속을 쭉 내릴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번 정도 내려주고 생색만 내고는 쭉 옆으로 갈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짜리 파티라고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걸 받아서 우리가 월요일 날 두 가지였죠. 미국 시장 올라간 거 플러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월요일 날 관련된 특히 그날 언급될 만한 종목들은 월요일 날 다 올랐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제 이 얘기처럼 그래서 사실은 어제는 일정 부분 그것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익 차익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나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은 장투보다는 그 단기 재료에 대해서 상당히 단타로 시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 관련 이슈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좀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파월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월을 옥죄해서 파월이 연준 내에서 알아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알아서 기게끔 그거를 시도를 했는데 그 이전에 쿠글러가 또 자진 사임하고 근데 했는데 일단은 파월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압력을 넣다가 이제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 FOMC를 구성하는 거는 7명의 붙박이, 그 상임이사라고 합니다. 파월 포함해서 7명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5명은 지역 연은, 12개 중에 지역 연은 중에 5명이 돌아가면서
옵니다. 뉴욕 연은장은 붙박이고 나머지 4명이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총 12명인데 네. 일단 7명 중에 내가 과반을 차지하게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트럼프 일기 때 꼽아놨던 2명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그 반대 의견 냈던 네. 금리 미셸 동결에 보만, 예. 크리스토프 월러 두 예, 사람. 월러하고 버만 그 2명이 이제 트럼프가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쿠글러가 어쨌든 그냥 조기 사임하기로 얘기했으니까 네. 이 사람 바꿀 수 있고 3명. 이제 리사 쿡만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예. 이번에 만약에 사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해임이든 사임이든 나오게 되면 4명이 이제 자기 사람이 예. 될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7명 중에 4명이 일단 과반을 넘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중에 지금 현재 지금 X자가 어여진 이제 리사 쿡 저게 트럼프가 직접 저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트럼프가. 거죠. 어쨌든 예. 본인의 그 트루스 트루 소셜, 소셜에다 네. 올린 거 제가 그걸 캡처한 거거든요. 예. 근데- 왜냐면 이거 잘못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이렇게 한 줄 알까 봐. 오, 그게 그래서 아니라 저는 일부러 그 위에 네. 그 트럼프 소셜 그거 맞아. 다 트럼프 인물까지 계정이라는 걸 갖다가 예. 보여주는 예, 보여줄 그것까지 필요가 다 있죠. 넣어서 제가 예. 올리는데 사진도 제일 좀 보기 싫게 나온 거를 또 일부러 좀 제가 한 것 같아요. 안 좋게 나온. 예. 좀 일부 뭔가 옆으로 좀 심술맞게 나온. 좀 땡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리사 쿡은 상당히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저 사람은 이제 바이든이 임명한 예. 건데 그러니까 그 연방 준비위원회 그 상임이사로서는 유색 인종 여성으로 최초의 그 소위 임원이 된 이사가 된 상당히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그 사람의 그 히스토리를 놓고 봐도 상당히 뭐랄까 어쨌든 충분히 될 만한 사람이 됐던 거죠. 네. 그런 거였고 두 번째로는 이 자체가 리사 쿡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것의 이 방식 자체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두 집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 없잖아요. 예. 뭘 팔았을 예. 때 양도소득세 예.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또 같은데. 대출도 약간 규제가 있는데 그쵸.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내가 실거주하는 모기지로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금리가 좀 낮은데 맞아요. 예. 지금 저기는 양쪽에 둘 다 실거주라고 걸어놓고 둘 다 싸게 대출을 받았으니 네. 이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라고 얘기를 한 거죠. 특혜죠. 대출 특혜. 예. 근데 그것이 확정적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방식으로 이미 앞에 2명을 이런 형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 열어봐 주시면 지금 이전에 소위 트럼프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 애덤 쉬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뉴욕주 법무부 장관 레티샤 제임스, 이 2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둘이 왜 정적이라면 애덤 쉬프는 의회에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조사를 이끈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로 레티샤 제임스는 트럼프 대상 민사 사기 이를 기소를 해서 1심 승소했고 2심에서는 이번에 작년 여름쯤에 이제 2심에서는 패소를 했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어쨌든 본인을 공격했던 사람을 이 방식으로 똑같이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리사 쿡은 사실은 트럼프하고는 정적 관계는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연준 내에서 제가 보기엔 공격하기 쉬운 분을 한 분을 좀 픽한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트럼프가 약한 고리를 잡고 공격을 들어간 건데 이것이 법적으로 이것이 이제 법정 싸움에 들어가면 상당히 지난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 금방 나오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좀 뭐랄까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해서 보통 그냥 스스로 사임하기를 사임하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센 분이더라고요. 나는 법정에서 다투겠다. 분위기가 보니까 뭐 그렇게 만만하게 물러나 그게 아니던데. 유리창장을 깬 사람이라. 임기도 꽤 오래 남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작년에 그거 했으니까 14년이면 38년이죠. 38년까지, 38년까지 예. 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그 자리까지 가는데 저분도 되게 그럼요. 힘들었을 거잖아요. 저 사실은. 같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어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쉬운 대상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 상황에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외신을 봐서는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또 법적 네. 공방이 네.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살짝 이렇게 그건 깔아놨네요. 어떤 걸로? 나도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예? 네. 예. 그러니 저게 작년에 기억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연준 이사회 사진에서 보면은 그 제프슨 부의장도 그렇고 흑인 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흑인과 히스패닉계도 보이기 시작하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런 것들이 강요에서도 뭐 굉장히 많았고 뭐 동성애자들 부티지지 같은 그런 장관들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DEI 아니었습니까? 오바마 때부터 이렇게 했던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뭐 그런 식으로 해왔던 그거고 마가 진영에서 내세웠던 거는 그거 해롭더라 하는 거였고 그죠? 그 일환이기도 하긴 한데 저 궁금합니다. 저 작년에 그거 할 때 왜 상원에서 인준 받을 때 딱 오케이 50% 안 돼 50. 그래서 그때 해리슨 그렇죠. 카말라 해리스 저기 그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다 보니까 캐스팅 보트 적용해서 간신히 이제 이사가 되긴 됐었고. 그 워낙 사실은 보수적인 포지션이고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여성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유색 인종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곱하기로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예. 그래서 사실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다.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이것이 원래는 그러니까 기소를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 뭐 1심이라도 이기고 나면 그러니까 저 문제 가지고 예. 그 사기 이슈 가지고 보통 그렇게 해야 보통은 얘기가 될 텐데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면 과연 그걸로 해임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저거는 더군다나 연준 의장 되기 전에 얘기들이 그러니까 예. 이사 되기 전 예. 이슈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법적인 해석이나 이슈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것은 이제 이미 이제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는 중요해지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중요해지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결국은 그러니까 리사 쿡이 남느냐 못 남느냐 이슈로 그냥 지금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진 걸로 됐기 때문에 좀 지나봐야 돼.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그러면 트럼프가 여기서 혹시 진다 하더라도 포기하겠느냐. 예, 예. 뭐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많이 쓰겠죠. 사실 그렇죠. 예.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약점을 찾을 수도 있고 예. 또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년으로 갈수록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1% 기준금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금리.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물불 안 가리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상당히 좀 두려워지는 그러한 이제 예.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보여주신 그 대표님, 송 대표님 가져오신 자료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CA 경제자문위원회 맞아요. 수석 예. 경제 예, 경제학자. 예. 수석 경제학자. 지금 미란이 이전에 일기 때 했던 거 그걸 그대로 했던 사람. 미란이 했던 거. 네네네. 지금 그 국가경제위원회 그 위원장 케빈 하셋 예. 이 양반도 지금 그도 상당한 수석, 의장 후보인데 이 일기 때 이 CA 그거 했지 않습니까? 케빈 하셋도. 맞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서 알았는데 이력 경력은 결혼 이 정도면 그거 하네요. 차고 넘칩니다. 사실. 차고 네. 넘치네. 네네. 아, 예, 예. 네. 결국에는 트럼프가 지금 그 연준에다가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모양새인 거예요. 사실 리사쿡 이사를 해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금리 인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왜 저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리파이닝싱 때문에 그 장기물 국채 수익률도 떨어뜨려야 되고 또 최근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모기지 금리 낮춰서 주택 경기가 빨리 되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목적이라는 건데 그럼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그 이미 앞서서 다른 유럽 주요국들 금리 인하한 상태에서 그럼 장기물 수익률은 어땠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소부화나 예. 미국의 그런 고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조심해라. 네가 원하는 거가 정말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행복해지는 건지
생각하고 소원을 빌어라. 먼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우리말로 따지면 우리로 하면 약간 세옹지마 같은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누가 그런 거 세옹지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뭔가 뭐 말이 들어와서 좋다고 했더니 네. 뭐 그런 거 있었으니까 아들이 그거 타고 해갖고 다리 부러지고 뭐 다리 부러졌더니 그렇죠. 뭐 문제가 됐다 그랬더니 전쟁 안 끌려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일화를 다 얘기. 똑같은 거라는 거죠. 네. 금리만 낮추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은 지금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게 각국의 소위 기준금리고요. 맨 위 왼쪽이 미국, 영국, 캐나다, 맨 아래쪽이 왼쪽이 독일, 스위스, 호주 이렇게 됩니다. 지금 검정색 차트는 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다들 내려오고 있죠. 미국은 한 3번 내리고 그냥 옆으로 쭉 기고 있고. 근데 내리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의 기대도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야. 이게 이제 파란색 선이고요. 근데 지금 붉은색 선이 뭐냐면 각국의 30년물 금리입니다. 네. 30년물 금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험은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은 시차를 두지만 결국 따라 내려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단기 금리는 다 내려오고 있는데 30년물 금리는 다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단기 금리를 끌어내린다 한들 중장기 금리가 같이 안 내려오면 그러니까 소위 국가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할 때 만만치 않은 게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근거를 보면은 각국의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제 그게 제일 문제인데 다음 차트를 열어보 주시면은 G7 국가의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네. 비중이 그게 이제 그 파란색 선입니다. 검정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크 한번 치고 80년대 초까지 상당히 이제 소위 디레버리징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와서 코로나 때 피크 치고 거의 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지금 다시 늘어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붉은색 선이 보면 이걸 평균한 장기 금리입니다. 보시면 디레버리징을 할 때 금리가 치솟았었습니다. 과거에 60년대부터 80년대 20년간. 지금 보시면 이것이 디레버리징이 혹시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된다는 건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디레버리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서 만약에 부채를 더 늘리면 물가가 튄다는 거죠, 사실은. 두 가지 그런 가장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각국에서 금리만 갖고 어떻게 조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기본 베이스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중장기 금리를 건드려서 기간 수익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프리미엄을 결국은 내가 너한테 오랜 기간 돈 빌려주려고 하면 나한테 보험료 더 내.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해서 단기 금리를 내린다고 한들 앞으로 향후 중장기 금리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말을 듣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봤었던 그러한 물가에 다른 또 다른 그러한 압력, 상승 압력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치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지금은 조심하게 유리구슬을 다루듯 조심해야 되는 유리기기 다루듯 그런 상황인데 너무 지금 뭐랄까 과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그거 했습니다만 이제 2년물 같은 거는 다시 또 올랐다가 어제는 또 내렸는데 10년물 조금 2년물보다 덜 내리고 30년물 막 그것도 한 400p인가 500p인가 어제 올랐는데 지금 프랑스도 지금 다시 또 뭐 불신임 얘기가 나와요. 마크롱 대통령. 맞습니다. 예. 근데 참 이번에 젤렌스키 부르면서 유럽 정상들 불렀을 때 보니 옛날에 마크롱이 아니에요. 진짜 영화 배우 같았는데 이제는 나이도 보이고 비행기에서 내려오다 부인한테 맡기도 하고. 루머도 되게 많잖아요. 어? 루머도 많잖아요. 루머도 이런저런 네. 흉흉한 루머도 많은데. 여자 아니고 남자라는 유머도 있고. 그저 내세울 수 있는 가오가 소소한 저항이 그나마 이제 정상회담도 사진 찍을 때 왼쪽 손 하나 주머니에 꼽는 거 그게 이제 유일한 저항이었는데 아니 지금 프랑스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빚져서 지내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그렇죠. 계속 질 수 있을 예, 때는. 예. 근데 더 이상 빚지기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면 빚을 내려면 1금융권에서 우리가 은행에서 그 돈 빌릴 수 있을 땐 좋은데 거기가 한계에 차면 2금융, 3금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미친 듯이 튀잖아요. 네. 지금 어찌 보면 각 국가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금리는 1, 2년짜리는 뭐 시장에서 싸게 빌려줄 수 있지만 장기 내가 너한테 오래 빌려줄 때는 너 못 믿겠어. 지금처럼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채권 장기 중장기 금리가 튀는 거를 우리는 채권 자경단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는 예, 거고요. 사실은.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사실은 지금 연준을 움직여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과연 트럼프가 정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앞에 그러니까. 세용지만 이 그러니까. 얘기를 밑자로 예. 쫙 깐 예. 이유가 이제 예.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경제란 것이 항상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아무리 천하의 세계 1등 트럼프 대통령이나 하더라도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송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길게 긴 시야에서 이제 얼마든지 토론해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밤새워 얘기할 수 있는 건인데 아까 그 뭡니까 GDP하고 부채 비율하고 그리고 장기 금리 그 차트를 갖다가 보면서 저는 바로 딱 드는 생각이 한번 그 차트 다시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저건 직관적으로 그거거든요. 빨간색이 금리를 하셨고 네. 저 파란색이 이제 결국 빚이 얼마나 많은가 GDP 맞습니다. 대비 그 비율이라고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쭉 추세를 보시면 오른쪽 끝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지금 그거죠 뭐. 저 파란색이 더 위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 정상적이라면 뭐다 파란색은 꺾이는 속 가려면은 빨간색은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빨간색은 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미국인들, 영국인들, 일본인들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얘기하면 괜찮으시겠어요? 하는 거.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금리 튀고 저 레버리지 비율 이제 줄이고 빚 줄이고 했을 때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정책을 갖다가 제시하거나 정치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파란색 계속 위로 쭉쭉 뻗게 해. 내 임기 동안만 괜찮으면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식하는 분들이나 코인하는 분들은 그냥 롱이에요. 빚으로 덮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 주셨던 것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였냐면 그게 이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소위 그 물가가 안전하게 잡혀 있을 때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만 잡히면은 그 전략이 통합니다. 물가만 잡히면. 근데 문제는 지금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지금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서 건드리면 물가가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주신 대로 금리는 최악의 경우는 연준이 사들이면 되죠. 네. 10년물, 30년 일본이 했듯이 예. 사들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그거는 잡혀 있는데 실질 물가가 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아마 상당폭 급락하는 형태로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를 잡는다고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만만치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아까 그 차트에는 안 보여드렸지만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속전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아침마다 자기가 눈 뜨면은 체크하는 딱 하나의 금리가 있다. 뭐죠? 미국 30년물이 아니라 일본 30년물이다. 일본. 일본 30년물이 지금 완전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봤지만 작년에 한번 봤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한번 되면 무서운 걸 봤잖아요. 지금 일본 금리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올라가는 거는 일본한테도 부담이지만 전 세계 다 부담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완벽한 전 세계 채권자잖아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돈을 끌어들이게 되돌리게 되면 왜냐하면 근데 이게 전 세계의 채권 금리가 저렇게 다 올라가면 굳이 다른 데로 안 나가도 되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고 역으로 또 저런 상황이 되면 돈을 내가 이제 채권자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떨어지고 서로 이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룸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선진국 내에서 지금 다 올라와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독일 정도만 빼고 다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빠져나갈 그런 뭐가 꽉 차 있으면 좀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압력을 빼줄 때가 만만치가 않다. 이제 이것이 제일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요. 3,178포인트, 코스닥 0.4% 상승 예상됩니다. 805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는 77,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가 258,000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호가는 57,700원, 0.3% 상승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6% 하락 예상됩니다. 그밖에 현대차, HD현대, 중공업, KB금융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6%가량 하락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좀 상승세를 보여준 상황인데 오늘 일부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 132,000원, 55,900원. 파마리서치, 펩트론 예상 체결가 707,000원, 312,2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89,300원. 레인보 로보틱스 1.3%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51,000원. 에이벨바이오 보합권 예상되고요. HLB가 2.5%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4분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보니까 코스닥 쪽 흐름 또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고, 어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흐름이 또 좋았잖아요. 네. 예. 요즘 미국도 뭐 러셀 2000 중소형주가 더 좋잖아요. 중소형주도 그 전날 많이 빠지면 네. 그 빠진 만큼 좀 되돌림 반등이더라고요. 오버.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소위 코스닥 그다음에 러셀 2000의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적자 기업 비중이 둘 다 똑같이 42%더라고요. 적자 기업이. 예. 그러니까 그 기업들 대부분 빚내서 사는 데들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금리 인하 해준다고 하니 예.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제일 숨통이 좀 튑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는.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 분위기 따라가는 거고 네. 미국은 그 러셀 2000이 그 사이에 상당히 오랫동안 오래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최대수에는 그런 상당히 좀 힘든 우리로 따지면 뭐 옐로우 칩 이렇게 예. 표현하는 그런 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미국 쪽에서는 왜 보면 건설 쪽도 괜찮잖아요. 최근에 그 워런 버핏이 매수한 종목이 보니까 레나하고 닥터우튼이라고 어떤 종목들이에요, 그게? 그게 건설 쪽이에요. 건설 주택 쪽이요? 건설 쪽인데 그 워런 버핏 최근에 매수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차트 보니까 좀 꾸준하게 우상향이 있고 이게 금리가 인하되면은 결국에는 모기지 금리도 인하될 거고 그러면 이제 주택 경기가 좀 되살아날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건설주는 잘 모르겠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금리 인하보다는 지금 채권을 좀 더 많이 예. 찍기로 한 상태니까 금리 인하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긴 하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게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하면 이제 비슷하게 쫓아는 갈 텐데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 주 내일이 그 금통위, 금통위죠. 그렇죠.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동결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한 5.5 대 4.5 정도로 금통위에서 그래도 동결 조금 약간 우세한데 인하도 하는데 아마 저는 9월달 연준 움직임 보면서 쫓아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요. 최근에 또 그 때마침 엔비디아 실적도 있는 상황에서 그 AI 관련주들 얘기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거품론 얘기도 있었고 이게 참 샘 얼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은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더 투자 확대하겠다고 했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또 간밤에 이제 트럼프는 디지털세 부과하는 나라한테는 보호관세 하겠다. 자국의 IT 기업들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 AI 쪽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월화 그래도 그 기술주가 좀 올라서 네. 예, 다행히 한데 지난 한 주에 보면은 기술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사실. 네, 금요일날 좀 올라와서 그나마 만회했지만, 근데 가장 큰 것에 영향을 줬던 게 지난 주말 월요일날 그러니까 그 지난주 월요일 MIT의 그 AI 그 연구실에서 발표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이제 이게 네.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하는 건 엔비디아 GPU 만드는 데랑 이걸 사다가 M4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같은 데에서 이 메타 같은 데에서 이제 그걸 데이터 센터 만들어 갖고 서비스 하는데
요 두 군데 위주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돈 내고 서비스를 사다가 일반 기업에서 자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뭔가 쓸 거잖아요. 그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쭉 한번 1년 이상을 적용을 해봤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생산성을 좀 높이는데 지금 인베디드형 또는 특정 업무형 생성형 AI 그게 이제 파란색입니다. 네. 이 범용 대규모 AI는 딴 게 아니고 그냥 돈 주고 야 GPT 내가 월정액 돈 내줄 테니까 한번 써봐.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짙은 파란색이고 하늘색은 실제로 자기네 그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썼다는 겁니다. 네. 하늘색. 근데 결론적으로는 100개 기업 중에 5개만 효과 봤어요. 나머지 95개는 효과 없던데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AI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그걸 갖고 너희들을 모두 다 인간이 그러니까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게 해줄게가 AI 큰 모토지 않습니까? 예. 근데 AI를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효과 없던데요가 95%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계속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효용성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나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뉴욕 증시 쪽에서는 빅테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중성주 러셀 2000도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종목들이 빠르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코스닥 흐름이 괜찮았고 이제 오늘 이제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포지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양시장 일단은 소폭 상승입니다. 코스피가 3,185, 코스닥 802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이네요. 지금 73,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5% 떨어집니다. 26만 원.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약보합으로 38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57,700원. 현대차가 지금 21만 9천 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상승입니다. 90만 2천 원. 앞서 저희 하단에 잠깐 나갔는데 이제 하나그룹의 미국 필리 조선소에 7조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좀 조선주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HD현대 중공업은 2.5% 올라갑니다. 48만 원. 그리고 KB금융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 10만 7천 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갑니다. 6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나흘 만에 좀 물량이 나옵니다. 1.8% 하락입니다. 지금 43만 4,500원, 43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은 보합이고요. 에코프로가 소폭 올라갑니다. 5만 5,700원. 팩트론이 0.4% 떨어지네요. 31만 2천 원이고 파마리서치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68만 원, 4% 약세고 삼천당장은 1% 올라갑니다. 18만 9,250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4만 9,200원, ABL바이오는 좀 떨어집니다. 9만 3,700원, HLB가 올라가네요. 3만 8,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좀 볼게요. 일단 하나그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 7조 원 가량 대규모 투자죠. 이제 조선주 내에서 오늘 보게 되면은 하나오션이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1만 1,400원. 이 가운데 대한조선, HD 한국조선해양도 1%대 상승세고요. HD현대 위포가 6% 강세입니다. 세진중공업도 4% 올라가고요. HD현대 중공업, 현대임스 다 올라갑니다. 오늘 조선주들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역시 기자재 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KS 인더스트리 지금 9% 강세고요. 1승도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한화 엔진 4% 올라갑니다. 41,950원. 세진중공업도 5% 강세고요. KSP 3.9% 올라가고요. 대양전기공업이 14% 급등합니다. 그리고 현대임스, 성광밴드 다 올라갑니다. 오리엔탈전공 4% 강세고요. 한국카본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 본행제 쪽이죠. 1% 올라가고요. 자, 오늘 보게 되면 HD현대, 위포, 하이로코리아 다 올라가고 조선 쪽으로는 좋고요. 그 밖에는 이제 SOFC 쪽이 다시 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죠.
범한 퓨얼셀이 22% 급등합니다. 22,6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퓨얼셀도 4.7% 올라가고요. 금양그린파워도 2.4%, 그밖에 미코, LS 머티리얼즈도 1%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뉴로모픽 반도체 쪽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종목 온기가 확산되는 건 아니고 일부 종목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페스아크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이징랜드, 자람테크놀로지도 소폭 오름세고요.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93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1억 원, 17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41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3억 원, 8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파네요. 지금 1,100계약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30전 하락한 1,355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달러 환율 보면 참 하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온 느낌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진짜 확실히. 그죠? 예. 예. 이게 잘 안 밀리는 그러니까요. 달러가 예. 잘 안 밀리네요, 예. 그죠? 예. 아, 참 지수도 금방. 아니 지금 저 궁금한 거 네. 모남이 어떻게 됐어요? 모나미요? 봐야 되겠어요. 어제 뭐 모나미. 상한가 간 것 같던데. 제가 볼게요. 그 모나미가 볼펜을 지금 22% 급등 중이에요. 지금도 예. 그 볼펜을 몇 자루를 팔아야 저 시총 급 상승을 갖다가 정당화할 수 있을까? 어제 상한가 오늘 지금 3,160원을 넘어서네요. 그래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할 때 쓰기 위해 예. 만든 펜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 10만 아닌가요? 10. 모나미요? 전체는 아니고 겉에 제작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긴 수제작 하는 대로 알고 있고요. 예, 맞아요. 수제작? 예, 거기 하나에 뭐 100만 원짜리 뭐 거기 이런 뭐 거 만드는 공항 데가. 무늬도 있고 막 예,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 수제작하는 예. 거고 제나일, 뭐 이런 뭐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안에 안에 10만? 그러니까 소위 그 우리 그 유성 사이펜 예. 들어가는 매직 그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심 우리 모나미 거 쓰잖아요. 그 예. 10만 빼갖고 거의 꽂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때 모나미는 똥볼펜이었는데. 동글펜이 아니고 육각형. 아니 그게 똥볼펜도 아니라 있었는데. 이렇게 볼펜이 쓰면 이게 똥이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옆에 이게 깔끔하게 싹 스며 안 들고 저희 뭔가 때는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볼펜 똥으로 슬립 끊을 때가 있었는데 예. 뭘 끊었다고요? 처음 딜링할 때 뭐 달러 100만 불 바이 네, 할 때. N 얼마 세 네. 그거 이제 쓰다 보면 이제 볼펜 다 되면 이제 네. 거의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네. 해다 보면 그나마 그 볼펜 똥으로도 슬립 한 장을 아, 끊을 수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래 됐는데 구력이 있으세요. 그걸 왜 제가 기억하나 하면은 그렇게 슬립은 몇 장 끊었는데 그날 뭐 손절도 한두 번 하고 뭐 이렇게 버는 게 거의 뭐 없다 보니까 저희 보스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야, 볼펜 똥값이 안 나온다. 아, 이게 구두 뒤춤값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인데 그날은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누가 뭐 손으로 슬립 끊고 하던 그 시절인데 요새야 다 그거 합니다만. 아니 근데 저기 자꾸 온풀법 하면서 나옵니다, 대표님. 이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온라인 뭐더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계속해서 뭐 애초에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저게 한미 정상회담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걸 올렸잖아요. 근데 SNS에. 근데 앞서 저희 했던 얘기도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네. 마무리 안 됐던가? 아니 아직 들을 얘기가 많아요. 들을 얘기가 예. 그 AI, 그 AI. MIT에서 네네. 그 AI 거품 논란과 관련해서 실제로 범용하고 그 산업에 딱 구체적으로 쓰는 그 효과를 보니까 효용성 측면에서 그렇게 아직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이 연구자들의 결론은 어쨌든 저것이 그러니까 AI의 효용성이 없어라기보다는 예. 적용을 하는 방식이 좀 방식이. 틀려서 그렇다. 이거 아. 고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예. 하는데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쨌거나 그것도 적용 제대로 할지 안 할지는 각 회사마다 다 다를 텐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AI 시대에서 결국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파는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돈을 지금 잘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한테 이제 앞으로 이들이 엄청 투자해서
이들한테 그 서비스를 받아서 일반 기업들, 나머지들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이 사이클이 쭉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AI를 적용해서 네. 뭔가 더 나은 네. 결국 수익성이 좋아진 아니면 같은 비용에 생산을 더 많이 하든가 아니면 그 같은 생산에 비용이 줄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그 효과를 100개 중에 95개가 못 봤다고 하니 그러면 과연 투자가 지속되겠냐, 저 많은 투자가. 네. 그러면 이것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이제 AI 거품론 고평가 얘기가 엄청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음 제가 5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네. 이제 재밌는 비교가 될 텐데 이게 뭐냐면 파란색 선이 그럼 우리가 이런 과도한 투자 그런 그 소위 열풍 때문에 이것이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우리가 소위 인터넷 투자, 뭐 네. 광통신 투자 뭐 이런 걸 통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한번 뻥 터지고 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과했네. 인터넷 그만큼 안 쓰네. 이러면서 사실은 그때 한번 뻥 터졌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파란색입니다. 2000년도 피크 때 GDP 대비 통신사들의 모든 설비 투자를 다 합쳐서 보니까 0.7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피크 아닌데 지금 얼마까지 가냐면 1.1이 넘어갔거든요. 아,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그 붉은색 선이거든요. AI 투자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지금 AI에 너무 과도하게 지금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안 쓰면 어떡할래?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목요일 날 새벽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예. 텐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네. 네, 예. 수치는 잘 나올 텐데 네. 문제는 이것이 내년 내후년 쭉 소위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젠슨왕이 얘기하는 우상향 그래프가 될 건지에 대한 확신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닷컴 버블 때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대표님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세요? 지금 AI 투자에 대한 관점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거가 저는 아마 제가 수요 얘기를 계속 많이 드렸던 것 수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AI에 지금 여기다가 그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파는 사람들은 장사 잘 해먹고 예. 있는데 그거 사다가 실제로 금을 캐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앞에 그 얘기. 예. MIT의 얘기는 금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것이 또 하나 이미 살짝 벌어진 게 저번에 프리캐시플로우 얘기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프리 캐시플로우. 예, 그 보니까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들을 합산한 그 구글까지 이들의 프리캐시플로우는 4분기째 사실은 이익하고 따로 노는 거 제가 저번에 그래프 한번 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됐죠?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잉여 현금. 예,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것을 6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또 나타나는데 이게 빅테크 투자에 있어서 과거에 상당히 우리가 좋게 봤던 것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소위 희석시킨다고 하죠.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빅테크들은 투자 대비 성과를 엄청 잘 냈습니다. 막 그동안 예, 무슨 말이냐면 흙 파서 장사한 듯한 느낌, 예. 대동강물 팔아서 봉이 김선달이 예. 한 것 같은 느낌. 뭐냐면 다른 그 일반 그 중후장대형 기업에 비해서 그게 이제 대형주들 중에 M7하고 금융주를 제외한 게 검정색 선입니다. 이들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현재로 이게 매출하고 비슷하게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온 돈 이것에서 설비 투자를 내가 얼마나 했어야 되느냐.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50% 가까이 이상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전에 M7 기업들은 투자를 거의 안 하고도 엄청난 수익성을 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그래서 흑파서 장사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특히 최근 AI 투자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나머지 중후장대형 기존 그런 전통적인 기업들이나 M7이나 설비 투자가 영업현금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그 붉은색 선 어떻습니까? 거의 붙었어요. 이제는 흙퍼서 장사하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수익성이 옛날만 못하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투자가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전에는 우리가 뭐 빅테크가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 설비 투자는 얼마 안 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고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보면 이제는 그걸 우리가 높은 점수를 과연 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그래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쪽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금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조심할 때다.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할 때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가 잘 번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예. 그게 내년 내후년에 갔을 때 이걸 받아다가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 이것이 수익 성과를 내느냐. 네. 더군다나 이것에서 서비스를 받아다가 일반 기업들이 소위 생산성을 높이느냐. 이것이 사실은 이제 확인돼야만 추가적으로 내 뒤에서 더 새로운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니까 진짜 하기 좋은 말로 종목 장사해야지. 그렇죠. 시장이 뭐 같이 이렇게 붕 떠서 같이 간다거나 예, 같이 그런 게 빠지고 아니죠. 그런 장은 아니네요. 예. 그래요. 아까 그 뭐 온풀법은 안 여쭙겠습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온풀법은 우리 대상이라기보다는 유럽하고 캐나다가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는데 유럽은 없잖아요. 다 구글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쓰고 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타겟은 유럽이라고 보셔야 돼요. 타겟은 그쪽이에요. 예, 이미 캐나다는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항복이라보다는 저는 그 전에 미리 받을 것처럼 던져놨다가 예, 그러니까 받지도 않고 그냥 끝난 겁니다. 아, 그렇죠. 받다가 줄인 게 아니라. 하겠다고 했다가 네네네. 트럼프가 이러면 니네 관세 세게 때린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미리 한번 던져놨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유럽은 지금 분위기상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니까. 네. 유럽에서 버더러뜨린 돈이 엄청 나거든요. 유럽에서 걷어들이는 돈. 네. 예, 예. 어찌됐건 지금 뉴욕에서 지금 그 M7이라고 해서 매그니피센트 7 그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이제 큰 고래라고 이제 말씀드린 예. 큰 고래가 7마리가 날뛰는데 7마리 포함해서 나머지 뭐 벅셔 해서이나 JP 모건 그 정도 2개 빼면은 저기 브로드컴까지 포함이 8개거든요. 네. M8이라고 보면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상위 10개가 차지하는 게 40%인데 예. 그중에 8개가 거의 37%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AI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강화된다면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밖에 없다. 집중화가 워낙 세게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AI가 어찌 보면 올해 남은 한 3개월, 4개월의 지수의 흐름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요일 날 새벽이 엄청 중요해지는 엔비디아. 그런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또 말 한마디 두 마디가 M7 전체의 흐름을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젠슨 왕의 입이 파월의 입보다 트럼프 입보다 더 중요해진 적어도 요 이날만큼은, 며칠은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자사주 매입 차트도 갖고 오셨는데 이건 네. 어떤 걸 보여주시고 싶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 9, 10월이 그 소위 말하는 전에 제가 이제 세금 절세하려고 네. 텍스 로스 하비스팅 그러니까 뭐 그거 소위 이제 뮤추얼 펀드들이 10월 말까지 팔아야 손실 본 것으로 내가 이익 본 거를 좀 까서 그래서 내가 좀 더 돈을 세금을 덜 내는 네. 요 전략을 쓸 수 있다면 8, 9, 10월이 좀 계절적으로 좀 안 좋다 말씀 첫 번째 드렸고 최근 10년 동안 새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이 미국의 최대 그 매입 주체거든요. 네. 기업 자체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그래서 다 소각하잖아요. 예. 네. 그게 지난 10년간 미국을 완전히 끌어올린 최대의 파워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것도 계절성이 있다는 겁니다. 상반기가 좋고 이게 보시면은 4, 5월 달에 위로 치솟잖아요. 올해는 더 치솟았습니다. 올해면 4월 달에 조정 심했으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게 9, 10월 가면 자사주 건기, 춘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9, 10월 가면 자사주를 거의 안 사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쭉 쉬었다가 건기라는 말씀은 우기 건기할 때 그 건기.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사는 게 가물어진. 예, 가물다. 이제 이건 이제 여기서 자사주 가물다. 건기. 가물다. 예, 예. 제가 뭘로 표현할까 했는데 예. 이게 영어로는 드라이존이라고 보통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기 맞네요. 예, 드라이존 그렇게 예. 써 있어서 이게 이렇게 춘공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요즘 젊으신 분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무슨 게 춘공기? 보릿고개. 아, 예, 아. 예, 예. 이렇게 서로 표현과 이해 방식이 사마띠 아니하니까. 아, 맞습니다. 그건 교과서에 나와요. 아유, 네. 그때 몇 주 전에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사마띠. 참 오랜만에.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뮤추얼 펀드의 텍스 로스 하비스팅 전략 이거 하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 내가 손실 본 거를 10월 말까지 팔아야 세금 네, 혜택 보는 거, 네. 절세 보는 거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매도 압력 크고
그걸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최대 매수 주체인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그때 제일 적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치니까 보통 그런 9, 10월이 시장 입장에서 수급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진입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거를 연속 조정받습니다. 0.17% 내림세로 3,17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지난 이거를 연속 강했던 코스닥 오늘은 0.14% 하락합니다. 80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 보시죠.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1,41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80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227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55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16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70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조선과 항공화물 운송, 물류 쪽, 그리고 건강관리업체와 서비스 업종 상승폭이 큰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반면에 반도체와 증권,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다시 조선주의 시간입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 동시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서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결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그룹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 조선소에 50억 달러, 약 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선 조선 기자재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1승이 현재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현재 12.2% 급등하며 6,3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양 전기공업도 15.7% 급등하며 거래가 31,100원입니다. STX 엔진 4.63% 오름세, 거래가는 36,100원이고요. KS 인더스트리가 5%대, 성광밴드가 7.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살펴보시죠. 조선주 내에서는 HD 현대미포가 호재 속에 6.6% 상승합니다. 2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3.15% 강세, 오늘 거래가 11만 1,200원으로 집계되고요. HD 현대중공업이 3.1% 상승하며 48만 2,500원, 삼성중공업도 3.52% 강세로 거래가 2만 1,300원입니다. 더불어서 대한조선까지 0.5%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팅과 밸브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피팅 밸브 쪽도 상승 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협력이 언급된 영향인데요.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LNG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성광밴드가 여전히 7%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2.69%, 2.5% 오름세로 7,250원, 태광이 5% 넘게 상승합니다. 24,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KSP가 4% 가까운 오름세로 4,765원, 하이로코리아도 3.05%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32,0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반등합니다. 원전주도 어제 한 차례 조정을 겪은 뒤에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과 잇따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또 한수원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미국 현지에서 원전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소식 등이 다시 원전주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전 쪽에서는 오늘 원일 TNI가 18.7% 급등합니다. 거래가 24,850원이고요. 성광밴드 여전히 7%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 태광도 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택이 3.32% 상승하며 48,250원, 강원에너지도 0.83% 오름세로 12,150원에 거래가 집계됩니다. 시장 다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조방원에서 다른 쪽으로 추세가 바뀌는 듯 했다가 다시 조선과 방산주가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인데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본인의 포트폴리오 한 번씩 점검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테슬라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먼저 지난 금요일 파월 연준 회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날에만 무려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30일에 종료되는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다는 소식도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미 국세청은 최근 9월 30일까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전기차 소비자는 차량 인도가 9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주문만 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는 최소 몇 주간 전기차 특수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연일 오르자 서학개미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4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서학개미가 매수세를 늘리고 있는데요. 호실적을 기대하는 모습이죠. 최근 AI 버블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거품의 정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분기 실적 자체보단 향후 실적 전망과 그 배경에 깔린 논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옵션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시총이 최대 2,600억 달러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위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고평가 논란 속에 주가가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한 바 있죠. 주가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고점 대비 10% 이상 낮은 상태인데요. 이에 서학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하는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앞두고 투자은행들이 연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가운데 스티펠은 목표 주가를 기존 202달러에서 212달러로 올렸습니다. 먼저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GPU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특히 H20칩의 중국 수출이 재개되면서 성장 전망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연말까지도 GB300 서버렉 수주 증가세가 가속되고 또 GB200렉 역시 수요가 꾸준하다며 이 같은 수요 전망을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잘 달리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에 최근 제동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던 밸류에이션 논란이 AI 버블론과 맞물리면서 한동안 주가가 연일 하락했었는데요.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시티그룹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선행 PSR 주가 배수가 약 70배에 달하며 이는 미국 증시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AI 도입이 증가하면서 팔란티어가 누리고 있는 경쟁 우위가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투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에 대해 제프리스는 나이키의 실적이 저점을 지났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주가에서 나이키 투자 포지션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키가 아마존과의 제휴 등의 전략을 통해서 실적 회복세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아마존 앱에 제품이 노출되도록 조정이 됐는데 이는 나이키 브랜드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총 유효 시장 확대에 기여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도매 유통 채널의 재정비와 재고 정상화를 통해서도 수익성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 전략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지금 또 개장 직후하고 또 살짝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게요. 아직 채 30분이 안 됐는데 외국인이 어제 거래소에서 한 7천억 가까이 팔더니 오늘도 2천억 넘게 파네요. 선물도 팔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우리 시장에서는 뭐 5,000포인트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시장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뭐 트럼프와 관련돼서 관세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큰 굵직한 이벤트가 향후에는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이제 27일 날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PCE 발표가 미국에서 있을 텐데 이런 뭐 미국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결과물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 여부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본다면 그렇게 큰 이벤트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강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트리거가 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선과 원전 그리고 뭐 방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요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붙어주면서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잠깐 단기적으로라도 피크를 찍고서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철저한 업종별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잠깐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예. 혹시 이게 좀 보이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보이더라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7월 31일 날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전에 고점이 나왔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약 3주에서 4주 정도 지금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라고 하면 전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요 이평선 같은 경우도 약간 꺾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저는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시장 전체적인 것보다는 이제 섹터별로 움직임이 좀 차별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조선주 사실 어제 소장님이 조선주는 걱정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게 와 조선주는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 많이 나오네요. 예, 오늘 보니까 많이 오릅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다 올라가는데 뭐 60조 규모 캐나다 수주 소식도 네. 있고 또 보니까 하나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 7조 원 투자 소식이 있고요. 네. 예. 뭐 일단 조선 쪽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네.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선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MRO 쪽에 대해서는 하나오션이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고 뭐 LNG 쪽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LNG 쪽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이 더 많습니다. 살짝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좀 더 많습니다. 하나오션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부유식 시설물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LNG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캐파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근데 LNG 선 쪽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동등한데 하나오션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고가, 어제 신고가가 나왔고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이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선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이 MRO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이 붙어주면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와중에 신고가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뭐 1승이라든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만 놓고 보면 조선 쪽이 그래도 가장 강력한 맞아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가 수주가 나왔었던 물량들에 대해서 재무제표 상으로 떨궈내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 대형사들이 매출이 전부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두산퓨얼셀이라든지 범한퓨얼셀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범한퓨얼셀이 가지고 있는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 수소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 쪽에서 파생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범한퓨얼셀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두산퓨얼셀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선 쪽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밀림이 나온다면 네. 저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쪽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내용들이 많은데 조정을 받으면 우리 얼마 전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가 원전 쪽 같은 경우도 한번 낙폭이 나오니까 굉장히 크게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쪽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올 때 좀 무섭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시면서 투자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미국장에서는 일라일리가 큰일 했는데 우리 바이오가 왜 같이 못 가요? 네, 일단 뭐 종목별마다 좀 차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알테오젠 네.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고 있고요. 예. 뭐 리가켄 바이오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별로 좀 차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ABL 바이오 같이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뭐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 같이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CPI 나오고 PPI 나오고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 페드워치에서 계속해서 수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밤 오늘 새벽에 보니까 90%까지 또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는 87% 정도까지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왔는데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PC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관문이 좀 남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도 양호한 편인데 시장 자체를 지수 자체를 강하게 이끌어갈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짝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장주 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것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만들어주고 금리 인하 쪽에서 그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반도체보다는 이제는 성장주 단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주가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장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2025년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만들기보다는 업종별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일단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오늘은 낙폭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전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연초에 2025년도 연초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였었던 것은 조선과 방산도 아니고 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봇이었거든요. 네. 올해 초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조정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연초에 좋았었던 업종군들이 연말까지 좋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반기 때 좋았었던 로봇 쪽에 대해서 최근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도 뭐 로봇 쪽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내용들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에서 어쨌든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노동자를 쓰는 일 로봇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그 공장이 가동됨에 네. 있어서 좀 안정성을 가져가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산업용 로봇과 협동용 로봇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그에 따른 마지막
기계, 마지막 디바이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결국엔 로봇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는 기업이라면 저는 하반기 때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로봇 쪽에서 이상하게 전 패널 보는 기억 안 나는데 액추에이터 쪽을 봐야 된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그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란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완성품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부품 쪽에 대해서 모멘텀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부품 쪽에서 캐파를 좀 차지해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액추에이터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액추에이터 그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로봇이 만들어진 그 원가 중에서 약 70% 정도가 액추에이터라고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수익성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로보티즈가 가장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한 것처럼 네. 로봇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로보티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하이젠 RNM이라는 아, 네. 기업이 어제가 아니라 지난 월요일이었네요. 이것도 액추에이터 쪽. 예, 이것도 액추에이터입니다. 아. 그래서 하이젠 RNM과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면 SPG라고 하는 기업이 네.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감속기가 이제 액추에이터 안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클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이 예, 있습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는 기업인데 클로봇의 자회사가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사족 보행 로봇 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에요. 사족. 사족 보행 중에서. 네. 근데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유니트리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에 대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들을 좀 추려보면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매력적인 기업들이 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업종별 흐름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면 금리 인하 네. 그래서 성장주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선 제약 바이오와 로봇 쪽이 그래도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AI보다도 우리나라가 아마 경쟁력으로 치면은 로봇 쪽이 더 그거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전통이라는 거 무시 못 하거든요. DNA.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올림픽 나가면 양궁 휩쓰는 이유가 고구려 고분에 보세요. 말 타고 가면서 호랑이 활로 쏴서 잡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가 뭐 조선을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장보고 후예지. 뭐 이순신 장군 거북선 만들었지. 제가 봐서는 AI보다 로봇인 게 그 로봇은 뭐에 우리 마징가 제트하고 경쟁했던 로봇 태권브이가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컸어요, 우리. 예. 아니 근데 아니 저기 뭐야 이게 또 이제 당구장 이제 후배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화요일 날 김태성 본부장, 수요일 날 이재기 본부장 나오는 걸 알고 자꾸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자보고 자꾸 미션을 주세요. 예. 아. 에이, 이 젊은 친구 이거 뭐 거의 아들뻘이 형님 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한번 물어봐 달래. 이 친구가 게임주에 물려 있는데 네. 아니 저 시프트 업은 그 설명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한번 보세요 이러고 보니까 아니 거의 매출이 그대로 영업이익이더만 마진 좋더만요. 네. 근데 이 왜 이렇게 그거 해요? 뭐 펄어비스도 그렇고. 일단 뭐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그래요? 게임 같은 경우 게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전 그래도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AI 쪽에 대해서 수익성을 얼마나 개선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각 산업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게임 쪽 같은 경우도 원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인건비 쪽에 대한 그 비용 처리 자체를 많이 절감을 한 상태에서 AI를 이용해서 게임을 개발하면 수익성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크래프톤이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가 됐었던 기업 중에서 NC소프트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과거엔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 해줬었는데 뭐 이제 시대의 흐름에 좀 뒤처졌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는 그 시차 자체가 좀 늦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와서 이제 게임주 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제로 이 쇼츠라든지 굉장히 짧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게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으면 과거에는 그 중국이라는 캐파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졌었는데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주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한데 저는 순환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게임 쪽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 절감과 AI를 사용해서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도 이제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지금 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배열에서 신고가가 지지난주에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지만 IP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IP 확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 IP를 가지고 게임에 대한 확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대형 게임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IP를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슈팅 게임을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RPG 게임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 IP 캐릭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게임 쪽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대형주로 보신다면 당연히 크래프톤이 대장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래프톤이 시가총액이 16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이야기했었던 NC소프트가 시총이 4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크래프톤으로 대장주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고 추후에 이제 뭐 시진핑 방한이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거기서 게임주가 한 번 더 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높은 레벨에서 지금 증권주 좀 들어간 분들이 좀 고민이 많은데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조정을. 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보다 조정을 꽤 받았어요. 뭐 10%, 20%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겠지만 결국에는 뭐 시장이 살짝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브로커리지 수익이라든지 전반적인 수익성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은 없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면 또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신용잔고도 20조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전 증권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는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오늘은 조선주가 진짜 시장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좋은 것 같은데. 그나마 그 조선주 안 HD 버티면 현대미포가 지금 14% 급등이고 HD 현대중공업도 6% 오름세고 좋아요, 조선주가. 이쪽 아니었으면 지금 지수 많이 밀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또 오후까지는 좀 추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